파리 생제르맹의 베라티가 아릴랄로의 이적이 점점 더 유력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로익 탄지에 의하면 베라티는 아릴랄로 떠나는데 동의를 했다. 그러나 아릴랄과 파리 생제르맹이 아직까지는 이적료 합의가 되지 않았다 라는 보도를 했고요. 로마노 기자는 베라티가 아릴랄로의 개인 합의를 완료하면서 베라티의 사우디행이 점점 더 유력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릴랄은 파리 생제르맹과 베라티에 대한 이적료 협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릴랄이 베라티에게 제안한 계약은 3년 계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Here we go soon, 이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라고 올렸고요. 그런데 아릴랄이 처음에 제안했던 이적료가 3천만 유로, 하나로 420억 정도의 금액으로 알려져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금액은 5천만 유로에서 최대 6천만 유로까지도 원한다. 그러니까 아릴랄이 제안했던 금액의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두 팀 간의 이적료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고 있지만, 일단 이 협상만 잘 되면 베라티는 아릴랄로 떠나는데 이미 동의를 한 상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아릴랄의 미드필더 라인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후백 네베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베라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코사, 베라티, 네베스, 이 정도의 중원 라인이면 사실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이 라인보다 좋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아릴랄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아릴랄을 조금 더 보면요, 아릴랄에 말콤도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마레가도 있고 쿨리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 아릴랄이 엄청난 보강을 통해서 정말 이 뼈대 라인만큼은 마레가, 말콤 공격수, 밀코사, 네베스, 그리고 베라티 미드필더 라인, 수비 라인의 쿨리발리, 엄청난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만약에 베라티를 떠나보낸다 라고 했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탈압박에 대한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은 베라티, 산체스, 비티냐, 솔레르, 파비앙 루이스, 우가르테, 에메리, 운두루, 이 선수들 중에서 사실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당했을 때 여기서 탈압박이 가능한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를 통틀어 봐도 베라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이 르하브르전 그리고 알나스르전 이 두 경기를 보면 중원 라인에서 탈압박을 할 때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자주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베라티가 팀을 떠나게 되면 아마도 파비안 루이스가 베라티 대신 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파비안 루이스도 이 왼발의 패스 능력은 너무나 좋은데 탈압박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가르테도 마찬가지죠. 우가르테도 사실은 수비적인 미드필더지 이 탈압박이나 패스를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에는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비티냐 그리고 솔레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탈압박에 엄청나게 뛰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만약에 베라티가 나간 다음에 중원 라인에 큰 영입이 없다면 후방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선수 개개인의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진다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당장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있었어요. 특히나 베라티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종종 당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베라티가 없을 때 중원 라인에서의 탈압박이 큰 문제가 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하는 리그왕 팀들이 파리 생제르맹을 강하게 압박할 때 파리 생제르맹이 후방에서 볼을 빼앗기고 전방으로 패스를 건네주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베라티가 없을 때 메시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했었습니다. 사실 네이마르 또한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네이마르가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경기에 많이 못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시의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의 후방 빌드업이 안 될 때 메시가 엄청나게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메시가 받아주고, 사실 메시는 압박을 당해도 어떻게든 볼을 빼앗기지 않는 볼 소유 능력이 정말 역대 통틀어 최고인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를 통해서 상대가 압박이 들어갔을 때 메시가 볼을 안 뺏기니까 주변 선수들한테 공간이 나고, 이때 메시가 직접 드리블 돌파를 할 때도 있고요. 비어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후방 빌드업을 풀어나갈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베라티나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이 꽤 됐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엄청 크게 났거든요. 메시가 없을 때는 아예 후방 빌드업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한 경기를 했고, 메시가 있으면 그나마 메시에게 약간 의존을 하게 되긴 하지만 메시를 통해서 어떻게든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마르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지만 매 시즌 네이마르는 부상 없이 보낸 시즌이 거의 전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져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중원 라인에서 탈압박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는 이강인의 존재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매우 중요해지겠죠. 사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수 있는 뭐 솔레르라던가 아센시오가 있지만 이 두 선수는 이강인처럼 내려와서 볼을 순환시키거나 아니면 탈압박에 도움을 주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에 베라티가 빠져버리면서 탈압박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측면 공격수 자리에라도 탈압박이 되는 선수를 배치해서 내려오게끔 만드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훨씬 더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라티가 떠나면 오히려 측면 공격수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 중앙 미드필더 라인으로 많이 내려와 주면서 중원 싸움에도 가담해주고 지난 시즌 메시가 했던 역할처럼 후방에서 볼이 올라올 때 볼을 소유해주고 여기서 상대의 압박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강인이 볼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면서 탈압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해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렸을 때 뭐 하키미라던가 비티냐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가 주면서 이강인이 뛰어나가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탈압박이 되는 패턴이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게도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미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첫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이 우가르테, 에메리, 파비앙 루이스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의 선수가 압박을 당할 때 탈압박 능력이 약간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이강인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탈압박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강인이 내려올 때 이강인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탈압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강인이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당연히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잡는 순간 상대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상대를 따돌리면서 탈압박에 워낙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강인이 여기서 상대 선수 한 명을 돌파하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상대팀의 전방 압박을 했던 선수들이 무용지물이 되고요. 이때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전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이 전개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것은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와 이강인의 호흡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하키미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중앙 수비 라인에 있는 다닐루가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키미가 패스를 줄 공간이 없는데 그 순간 이강인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미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빼앗길 확률이 높기도 하고 이강인이 측면으로 내려와주고 있으니까 이강인에게 패스를 먼저 보내줘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을 때 당연히 상대의 압박을 강하게 받지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소유하고 있다가 하키미가 올라올 때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그리고 하키미는 볼을 잡아서 뛰어 올라가는 에메리에게 패스를 공급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키미는 리턴 패스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에메리에게 하키미가 패스를 뿌려주면서 하키미, 이강인, 에메리 요 세 명의 선수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즌에도 봤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죠. 특히나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전개해줄 수 있는 선수, 탈압박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이강인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후방에서 볼을 받아주고 후방에서 탈압박과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탈압박이 부족할 때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은 이미 매우 익숙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강인이 볼을 받았을 때 워낙에
볼 소유가 좋고 드리블이 좋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당연히 이강인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에게 수비가 쏠릴 때 일단 볼을 빼앗기지 않고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을 늘상 보여주고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계속 돌파가 이루어질 때 상대 수비가 이강인 쪽에 쏠리면 자연스럽게 반대편에는 넓은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강인이 욕심내지 않고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 때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파리 생제르맹도 이러한 이강인의 특성을 아마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베라티가 떠나게 된다면 정말 이강인을 아예 미드필더로 기용할 수도 있는 거고,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때도 이강인이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파리 생제르맹이 베라티가 떠난 다음에 대체자를 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베라티가 떠난다는 것은 이강인에 대한 중요도가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점점 더 커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에 대한 그런 고민은 아마 전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